안녕하세요. 페노라마 이현우입니다. 중태에 빠진 메르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간호사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다 자신도 감염된 겁니다. 이 간호사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보호장구 착용했었습니다. 보호장구도 믿을 수 없게 됐고 잠복기 14일을 지나 발병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병원 벽보에 힘내라 이런 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오늘 최고위원들과 간 첫 상견례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의 장애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더 센 얘기를 했습니다. 걸림돌이 되면 당대표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강경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왜 나왔을까요? 이준곤 경희대 교육교수, 조수진 정치부 차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혁신이 뭡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혁신 그 뜻은 이제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얘기인데 네, 예. 뭘 바꿔서 어떻게 새롭게 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이른바 친노와 비노는 서로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노 측에서는 볼 때 그 예. 친노의 패권주의 그것이 바로 혁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친노 측에서 볼 때는 우클릭 돼가는 중도 쪽으로 가는 저 비노, 한사 사사건건 12만 건은 비노야말로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혁신의 공통분모가 없는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리고요, 이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29 재보궐선거 참패, 예. 네 곳이지만 전부 다 진 것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이기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책략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보다는 아직 2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어떤 그 비주류 쪽을 겨냥하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혁신이란 단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네, 일단 개혁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정치사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온 얘기지만 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거치면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군요. 정부 부처,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 때 정부 부처의 기획과가 전부 혁신기획과로 맞습니다. 바뀌었고요. 맞습니다. 이름 바뀌었죠. 네. 부처 이름이. 하여튼 이 예. 혁신이란 단어, 그러니까 혁명과도 같은 어떤 쇄신을 내놓겠다. 혁명.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혁신이란 단어를 그때부터 썼는데요. 예. 이 문재인 대표가 바로 2011년 12월에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게 될 때 구성했던 기구도 혁신과 통합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하여튼 예. 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마 혁신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혁신인데 혁신이 뭔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3가지 혁신의 장애물을 꼽았는데요. 그중에 2가지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 새정치연합의 몇 개 그룹에서 분당, 신당창당위원회 사무실을 내고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룹 내에서 신당 준비를 창당하고 있다. 아이고, 네. 예. 상당히 깊숙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혁신이 구성을 보니까 저는 전위대의 역할을 하는 전위위원들을 구성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과 당원들은 그냥 안중에도 없는 그 아나무인식의 어떤 그런 당 운영 방식이 그래서 내년 총선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 2 얘기, 박지원 의원의 얘기와 조경태 의원의 얘기를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걸림돌로 지목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는 듣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현상, 지금 분당을 준비하려고 할 수도 있는 사무실이 4군데나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조경태 의원 얘기는 전위대, 결국 친노 전위대겠죠. 일단 좀 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오늘 이 최고위원들과 혁신위원들의 첫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자리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작심이라도 한 듯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걸림돌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이 걸림돌이 막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 바로 친노의 김경엽 수석 사무부총장의 그 세작 발언을 비롯해서 그렇죠. 이 예. 조경태 의원은 그 혁신위가 전위부대 같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예를 들었고요.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한참 수식어가 있었습니다만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이 신당도 태동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얘기까지 이 막말의 범주에 포괄을 시켜서 이 걸림돌을 이런 것을
장애물로 규정하고 뛰어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발을 하는 거죠. 이런 예. 말은 어떻게 보면 논평인데 이것이 어떻게 막말로 치부될 수 있느냐 이런 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막말입니까? 이렇게 박지원 의원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면 박지원 의원 얘기는 현상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막말이란 범죄에 대해 김경엽 의원이 한 말하고 이분들이 한 그 비판을 당내 비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같은 범죄에 두고 이렇게 같이 막말로 취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혁신위원회가 이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의 예. 그러니까 이념적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정체성, 그다음 특히 당의 단합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이것은 해당 행위다. 바로 그 점을 극복하고 그 점을 뛰어넘는 것이 이것이 혁신이다.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 내는 이 세력을 과감히 이런 목소리를 없애버리는 거 그것이 혁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밖에서 듣기로는 다른 목소리 낼래 아니면 같은 목소리 내면서 당에 있을래 아니면 다른 목소리 내고 떠날래 이런 식의 압박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그 점에서는 조경태 전 최고위원이 하는 말 전위부대 같다 이런 그 인식을 또 인상을 다른 비노 측에서 가질 수가 있는 네,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예,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근 교수님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예. 이 비주류에서는 바로 이런 그 김경엽 의원의 새누리당 세작 발언과 예. 나머지 발언들을 한데 포괄적으로 묶은 것을 두고 음. 이것은 비주류 길들이기 같다. 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지난번에 쾌도난마에서 나온 발언을 예.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요. 예. 그때 발언은 뭐냐면 이 김상곤 위원장 혁신위가 정말 제대로 통합하고 단결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어느 쪽의 통합이냐, 어느 쪽의 단결이냐 이거를 외칠 경우에는 그냥 어떤 그 구호만 외칠 경우에는 예. 분열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당 창당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오늘 해명을 했는데요. 해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니 이 얘기를 내 얘기를 막말로 예를 든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런 잘못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은 7일 김상곤 위원장과 회동 때도 그 심각성을 이미 말씀드렸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막말로 지목된 그 내용을 이미 김상곤 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상곤 위원장과 지난주에 이미 3시간 예. 동안 따로 만났었는데 이때도 이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려면 개파의 어떤 그 고질적인 문제부터 치유를 하고 예. 또 어떤 비주류가 주장하고 있는 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부터 인정을 해야만 단합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설명을 했다는 게 바로 박지원 의원의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요. 예. 하나 정말 그 박지원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은 뭐냐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예. 어떻게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김경엽 의원이 한 말은 그야말로 막말이거든. 세작이라든지 무슨 간첩이란 뜻이죠. 간첩. 잘못 새누리당이 잘못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김경엽 의원을 사석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사석으로 삼아서 비노를 견제하는 그러니까 김경엽 의원이 독한 말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치는 같이 하면서 다른 같이 비노를 같이 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비교가 참 혁신위원장으로서는 비유가 참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세작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비노는 새누리당이 잘못 입당했다 이런 얘기. 네. 지금 당 안팎에서도 뭐 비난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작이란 단어가 이 정치권에서 쓰이게 된 게 바로 2006년에 TV 드라마 주몽 기억하실 겁니다. 예. 거기에서 하도 세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예. 이 정치권에서도 세작이란 단어를 쓰게 됐는데 그때 처음 쓴 분들 찾아보면 당시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향해서 어떤 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비판하면서 세작이란 표현을 써서 아주 심한 나쁜 표현을 썼네요. 친노 인사들이 굉장히 강력 반발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친노의 핵심 인사가 또 세작이란 단어를 쓴 거죠.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새누리당의 이군현 사무총장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세작, 이것이야말로 새누리당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 가만히 있는 새누리당은 왜 끌어넣냐 이런 거네. 그럼 어떻게 보이면은 이 지금 중도 비노계가 새누리당 사람들,
새누리당의 어떤 지시를 받고 있는 세작이라는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새누리당은 그걸 가지고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김경엽 의원은요,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에 되고 나자마자 이 수석 사무부총장이라는 요직을 맡기기 위해서 당시 중도 비노계의 그토록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엽 의원은 오늘 또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개별적인 사적 댓글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중도 비노계에서는 분명히 문재인 대표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예, 또 예.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11일 날 새누리당 세작 이렇게 발언을 하고 예. 또 그 다음 날, 그 또 다음 날 계속해서 연 이틀 어떤 SNS에서 그 누리꾼들이 이런 말씀을 당 동료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느냐? 그 사람들 세작 맞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 예, 중도 비노계에서는 세작 맞다. 예. 이 사견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치인이시니까 어떤 파장이 올지를 당연히 알고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1야당의 예. 사무총장도 되는 사람이 그런 거 효과를 계산 안 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대개 모든 정치인은 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계산하고 하거든요. 예. 이 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경엽 의원으로 하여금 저렇게 치고 나오게 만들고 내가 김경엽 의원까지 제압하는데 다른 사람이 오죽 당에 도전하는 예. 당의 정통성, 정체성에 도전하는 세력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이게 사석작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고 그렇다면 앞으로요. 이제 만약에 정말로 이 김경엽 의원의 그 말은요. 옛날에 정청래 의원 말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멀쩡한 새누리 나무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단 말이죠. 이것은 정청래 의원 정도는 그건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대해서 한 말이고 예. 이건 남의 당, 그 다음에 당에 있는 비노 세력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으니까 이번에 과연 정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두고 보면 네. 문재인 대표 측의 예. 의지가 어떤 건지 나오겠죠. 네, 그리고요. 예. 이 김경엽 의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당의 수석 사무부총장입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 새누리당의 세작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의 파장을 의식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능한 거고요. 예. 네, 의식을 하고도 사견일 뿐이라고 지금 한다면 둘러댄다라는 비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솔한 사과가 먼저 선행이 돼야 예,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굉장히 여야갈 것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고종석 작가 고종석 씨는 친노가 박멸될 때까지 새누리당이 영원히 집권할 거다. 아주 극언을 하셨고요. 뭐 그 이후에도 보면 뭐 이런 막소리가 있냐. 혁신의 말을 가려 쓰는 것에 출발한다. 예, 우원식 예. 의원의 얘기죠. 그리고 혁신에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혁신 출범 당일날 김경엽 의원의 막말 때문에 혁신위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됐고요. 또 비노 중도계에서는 혁신위의 구성을 들어서 예. 이것이 과연 당의 화합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구심을 더 증폭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최인호 뭐, 예, 이게 좀 심각한 것이 지금 새누리당과 같이 연결시킨 것이 그냥 그래 했겠냐 아니면 의도가 있느냐 이건데 새누리당과 당내 비노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클릭 자기들 말하는 우클릭 되는 그 중도 성향의 뛰는 그 비노하고 동일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동일시킴으로써 자기들하고 차별화하겠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이것은 비노하고 갈라서자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항복하든 아니면 갈라서든 왜 당신들은 새누리당이나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선전포고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최고위원께서 공갈 발언을 했을 때 가만히 계셨던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에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 뭐 친노 비노 또는 뭐 개파 뭐 이렇게 논란 이런 문제로 지격대격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아주 실망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노 측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김경엽 의원을 수석 사무부총장에 앉히신 문재인 대표께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시켜놨더니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곡하게 그냥 한번 보여주기로 꾸짖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김경엽 의원의 발언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대표로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이란 막말 발언이 터졌을 때 즉각 대응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호된 그렇죠. 눈매를 예, 맞았습니까? 예,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강원도 평창 대관령의 가뭄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내놓은 발언이고요. 예. 또 김경엽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그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그러네요. 가지는 예. 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내 분란을 야기시킨 것이 바로 이제 책임론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덮는 효과가 바로 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성공을 해야만 문재인 대표도 안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의미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생각과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당내 친노 강경파의 생각이 혹시 다르지는 않을까요? 문재인 대표 뭐 인격적으로 뭐 저런 심한 말 막말하시는 걸 원래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표는 이념적 그런 성향을 가졌다기보다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 변호사긴 했지만 이념적인 뭐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건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당내에서도 지금 아마도 친노 세력하고는 상당히 그 점에서는 약간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김경엽 의원하고는 좀 안 미스매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말하면서 저게 굉장히 야단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문제가 있다 대단히 부적절한 말인데 이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러면서 예. 단호하게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다. 이게 혁신을 지휘하는 그런 당 지도부로서의 말일 텐데 그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개판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한다는 것은 서로가 티격태격한다는 말이거든. 김경엽 의원만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티격태격. 역시 예. 문재인 대표도 요즘 팔은 안으로 굽는지 뭐 하도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한마디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만 단호하게 내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말은 없잖아요. 오늘 단호한 말 한마디 더 있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뭐 그건- 해석을 하자면 나를 밟고 가라. 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그런 얘기처럼 네. 그 말은 나름대로 개혁의 의지, 혁신의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위가 성공을 해야만 예. 문재인 체제가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목표는 내년 4월 총선에 공천권도 행사를 하고 대표로서 잘 안착한 뒤에 2017년 대선으로 가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와 문재인 대표를 따로 떼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친노의 수장인데 이 막말과는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점잖은 표정도 항상 그 신사적인 태도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작년 세월호 정국이라든지 또 NLL 정국에서 문재인 대표가 확고부동하게 강경파를 누그러뜨리고 어떤 그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강경파를 예. 누르고 세월호 정국 때도 같이 단식 농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중재안을 마련해 오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내 문제라든지 물론 원내 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만 당 대표가 원내 대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이 친노 개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당을 가운데로 움직이는 실질적인 행동이 보여져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친노라는 아니면 다른 어떤 개파의 수장이라도 그 개파의 언행을 확고부동하게 이거는 일종의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건 수장이 아니죠. 그럼 여기 이쯤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 당 대표조차도, 대권 주자였던 당 대표조차도 뭐 봉합이나 타협이나 누를 수가 없는 친노 비노를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뭐 눌러서 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 근데 지금 조 차장님께서 아주 적절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말이죠 두 사람이 이 김상곤 위원장이 바라보는 방향이 문재인 대표하고 다르다 이러면 문재인 대표가 그분을 선택했을 리도 없고 그분이 문재인 대표의 요청에 응했을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가는 방향은 같은 거죠. 그다음에 그건 바꾸고 말해서 지향하는 바는 같다는 얘기예요. 성향은 같다는 얘기고. 예. 그 점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경태 전 최고위원이 그래서 하는 말이 전이돼 갔다는 말이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 여기서 이루려는 어떤 결과 이것은 지금 친노 중심의 그런 판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바로 그것 때문에 당내에서 이질적인 요소, 그 다른 목소리 이것을 어떻게 한데 합치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거지 친노를 극복하고 비노 쪽 손을 들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이 앞으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든 결국은 친노의 어떤 가치를
따르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너무 좀 세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 정치가 살려면 건강한 야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렵게 태동한 이 혁신위원회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건 다만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혁신위는 인선 단계부터 굉장히 매끄럽질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범주류 그리고 운동권 중심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 혁신위 구성 직후에 이동학 혁신위원이란 분은 작년 730 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해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것이야말로 책임지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또 비판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는 문재인 체제를 어떤 지탱해주는 그런 기구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듣는 거죠. 패배하면 계속 대표를 유지해야 되면 승리를 해야만 당대표를 그만둘 수 있나요? 그러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렇다면 13번이나 바뀐 당 지도부는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지금 혁신위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의 정체성입니다. 예. 이 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예사롭지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지난 2012년에 문재인 대표 등 현재 당 주류가 주도했던 공천에서 친노 강경파가 대거 공천장을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혁신위가 이 정체성 재확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는 이 바로 공천에 대한 어떤 큰 틀의 그 작업부터 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비주류를 어떻게 보면 축출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표의 당직 개편 인선 이것이 매우 지켜봐야 중요한 돼. 겁니다. 예. 그런데 정체성 말씀하시니까 좀 의아한 게 문재인 대표께서는 계속 유능한 경제정당, 박정희 대통령 참배도 하고요. 우클릭을 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과거 공천 행사를 할 때는 강경파를 또 공천을 했다. 이게 뭡니까? 보여주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문재인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념적인 뚜렷한 자기 이념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분은 굉장히 이제 폭넓고 마음 좋은 그런 이제 정치인 이 정도 그다음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예.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얹혀 있는 그 밑에 세력이 뭐냐 기반되는 세력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강경 세력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좀처럼 이거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재인 대표 나를 밟고 가라 했죠. 근데 절대 나를 밟고 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나를 밟아도 좋다면 이미 비대위를 설치했겠지. 자신이 있으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 그 점에서 보면 절대 나를 밟지는 않겠지만은 다만 이 친노 세력 안에서 몇 사람은 왜냐하면 같이 희생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말하자면 나를 밟고 가라는 정도로 스스로 이해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정체성이 비노인가요, 그러면? 우선 저는요, 지난 2012년 총선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현재 지금 이 문재인 대표가 영입해온 분이 강철규 씨입니다. 예. 그때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강철규 씨인데 그 공천심사를 요청한 분들에게 이 강철규가 드리는 질문 이런 예. 걸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이 말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중도 성향 인사들은 대거 탈락을 했고 심지어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진태 의원도 이 한미 FTA에 찬성한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로 굉장히 부침을 겪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좀 더 선명한 현재 친노 강경파의 색깔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고요. 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의 중요성도 인정을 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번 당의 혁신위 구성은 정말 더 야성이 강한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게 중평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중도 정당으로 가는 길이 과연 해법이 나올지는 좀 의문이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예, 좀 혁신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어두운 전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여당 쪽 얘기를 좀 해보면 여당에서는 요즘 김무성 대표가 메르스 전사까지는 아닙니다. 전사인가요? 메르스에 앞장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라고 한 말씀 하셨는데 김무성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헌혈이 곧 애국이고 이웃사랑임을 인식하고 적극 헌혈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는 그런 말씀했죠. 당내 행사 없는 행사도 만들어서 해라. 네. 행사 없어서 너무 소비 위축이 되니까. 그리고 오늘은 헌혈이 곧 애국이다. 대통령과
또 정부 사이에서 적당히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만 내는 건가요? 지금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깊어져 있고 국민적으로 그다음 비판도 굉장히 나오는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여기에다 불에다 기름 끓는 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 대표로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뒷받침해주고 그러면서 또 국민들의 이 인식, 이미지도 또 순화시키고 하려면 굉장히 애를 쓰는데 지금 보니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굉장히 이 정치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발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네. 다른 분들 보면은 굉장히 비장하고 강한 의도로 얘기하는데 김무성 대표께서는 꼭 이렇게 조용조용히 뭐 이렇게 세게 얘기를 안 하시네요, 목소리가. 네, 우선 이 기자들 만나서도 굉장히 좀 그 장난하는 예. 이런 표정이 있고요. 오히려 좀 넉넉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예.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는요,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헌혈이 급감하고 있다. 네, 나부터 헌혈을 하겠다. 나는 AB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여당의 대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정부의 심판 이런 거를 지금 비판할 수는 없거든요. 내세울 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메르스에 대한 강한 검역을 약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 안심 행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순댓국밥집도 갔고 또 예. 메르스 확진 환자로 나중에 밝혀진 임산부가 거쳐갔다는 산부인과도 갔었고요. 예.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헌혈을 하자 이렇게도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으니까 검찰 입장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고, 아니 이것은 뭐 손보는 거냐, 뭐 왜 정부가 미워서나 이렇게 하는 거냐, 뭐가 맞습니까? 네, 우선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예.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예. 명예훼손의 전담부서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입니다. 예. 그래서 배당했다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단체를 보니까요. 아직 발족이 되기 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창립을 하기로 해놓고 정식 발족은 15일이었는데 예. 이 고발을 먼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고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금 개파를 불문하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보건당국이 잘못했는데 왜 박 시장만 가지고 만약에 검찰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할 경우에는 이것이야말로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진보단체라든가 그쪽 단체에서 뭐 우리 복지부 장관 고발하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사는 할 수 있죠. 그 고발 들어왔으면 이제 검찰이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 아마 수사를 뭐 정말 본격적으로 팔걷어붙이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에게 오히려 큰 짐만 지어주는 격이 되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의 시선을 또 그쪽으로 모아가면서 국민들을 더 붕괴시키고 잘한 일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지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아마 검찰도 뭐 이 점에서는 좀 신중하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그런 예. 사태인 것 같습니다. 예. 전혀 반갑지 않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변했습니까? 아니 입법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이 없는 쪽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야당이. 예, 뭐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본래 강제성 그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요청으로 바뀐 요것만 가지고 뭐 판단할 일은 아니고 예. 애초에도 강제성이 없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예. 어쨌든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 변화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타협의 여지를 줬다는 것, 타협을 실천해 보였다는 그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들이받고 무조건 반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할 줄 아는구나. 이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건 아마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런 때 스스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 좀 드러내 보인 게 아닌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내용 보니까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자. 멋진 네, 말씀하셨던데. 다른 것보다도요. 이종걸 원내대표 하면은 이 개파로는 친노가 아니면서도 또 성향으로는 굉장히 강성유로 분류가 되는 예. 좀 희한한 어떤 그 조합이 잘 안 맞는 분이라고 지금 일컬어져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절대 국회법 합의안을
중재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파 의원을 다독인 것.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외칠 수 있지만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가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직접 경험해 보면 반대만은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을 본인 스스로가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청와대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 어렵게 여야가 받아들이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과연 대통령이 이 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이 이 안까지도 거부하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메르스 정국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대통령하고 정부가 굉장히 아주 공경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선에서 양보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짐을 더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국회법 가지고 몇 달 싸웠는데 결과는 승자는 유승민 대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공제에 몰렸다가 이 전국에서 결국은 뭐 강제성도 좀 줄었고 어떻습니까? 유승민 대표는 굉장히 회피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 연금 문제하고 그리고 전혀 별개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연계했다. 그래서 이 정부 여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원내대표로서의 본령에도 어긋난다라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메르스 정국 때문에 그 책임론이 묻힌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 메르스 정국 때문에 예봉을 좀 비껴간 측면이 있고요.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중도 비노계의 이 4.19 재보궐선거 참패론이라는 이 공격에서 좀 비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정국은 굉장히 국민 생활로서는 불운이지만 재앙이죠. 재앙이고 국가적인 대참사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금 숨을 돌린 정치인들은 몇 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모든 게 정치와 연결이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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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태에 빠진 메르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던 간호사 보호장구 착용하고도 메르스 감염됐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3명 중 1명은 40대 이하의 비교적 젊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점점 더 불안합니다. 노왕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명성권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전에 짧게 하나만 물어볼까요? 대표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당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발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에 따른 정치적인 후폭풍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쨌든 분명한 건 박근혜 정부에게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은 다 놓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과연 사실에 기초해서 말을 했느냐. 이 사실에 기초한 발언 여부만큼은 이 고소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분 의학계 계신 분, 특히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아까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제가 앞에 좀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꼭 고발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새로 만들어지는 의사단체가 이제 의사들이 겪고 있는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의사들이 어떤 그 많은 권리, 권한을 누리고 있는 또 높은 지위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단체로 보지만 또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의사들이 거꾸로 이렇게 예. 이제 뭐 차별받느냐. 그래서 그런 권리 침해에 대한 억울함은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던 도중에 이번에 이제 새로운 단체 만들어지면서 어떤 좀 선명성을 의사들에게 지지받기 위한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고발이 아닌가. 아닌가. 그리고 예. 조금 전 나왔지만 이게 아마 개인 차원에서 먼저 고발된 다음에 단체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예. 그 단체가 공식 고발한 건지 그 대표 개인이 한 건지는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고요. 예. 많이 안타깝고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좀 미심쩍 면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발족 정식으로도 하기 전에 예.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박원순 시장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지만 그런 그 긴급 브리핑을 할 때 그 사실관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확인을 하고 했어야지 이런 식의 지금 뭐 고소 고발까지 또 우리 역풍까지 일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메르스기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정부가 진정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러다가 확산이 기로다라고 얘기 바꿨습니다. 그리고 격리자가 10,000명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호사가 보호장구를 착용했는데도 감염이 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간호사가 그 한 환자의 그 심폐소생술을 한 3시간 정도에 걸치면서 했다고 돼 있는데 예. CCTV로 확인을 한 결과에서는 다들 그 보호장구를 착용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하는 도중에 손을 이제 마스크를 갖다 대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 잠깐 동안에 노출 접촉이 그런 부분들을 그 감염을 유발하지 않았나 일단 추정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잠시 보호장구를 하고 있다가 잠시 마스크 손을 댄 게 그걸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까? 감염이 될 가능성이 뭐 언제든지 상당하죠. 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환자 그 사전에 접촉할 가능성 없었는지도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하기 이전에 환자의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촉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 손도 대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장구로만 하고 있었으면 감염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네. 없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보도를 보니까 그 환자가 확진된 상태에서 뭐 심폐소생술 시행한 건 아니었고요. 심지어 다음 날 확진으로 판정된 걸로 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뭐 의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의료진들이 이제 노한규 전 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심폐소생술 하고 보호장구 착용하기 직전에 어떤 환자가 들어오는 이제 중환자실 들어오는 과정이나 이럴 때 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네, 그래서 지금 자막에 계속 전신 보호장구를 착용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 화면을 봐야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망한 다음에 확진 판정이 내려졌는데 과연 그때까지 그럼 확진이 안 됐다면 전신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그 심폐소생술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남아 있습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신보호장구를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사실상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진정국민이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확산이 기로에 있다라고 한 것, 그동안에 좀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닌가요? 너무 좋게만 보려고? 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는 이 비포하고 애프터를 나누는 입장인데 초기 대응이 미숙하고 미흡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주말에도 한 40명 정도 장차관들이 총동원됐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의 공식이 깨지고 있느냐 이런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직은 기존의 공식이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요. 언론에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떤다, 저는 이런 표현 씁니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직까지는 병원 내 감염 수준이고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됐다라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공식들, 메르스의 공식에 대한 그 기존의 적용과 크게 본질적으로 달라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온적이고요. 정부에 대한 대응 역시 정부의 여러 가지 미숙하고 미흡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면도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이 좀 불안감을 갖게 되는 기존 공식이 깨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이 희생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 근데 지금 보니까 3명 중 1명이 보십시오.
확진자 150명 중에 3명 중 1명이 젊은 분들입니다. 메르스 발생지인, 메르스 발생했던 사우디아라비아랑은 다르거든요.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 카메라로 요거 잠깐 좀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예.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좀 진하게 색깔이 나오는 이 부분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가 예. 집중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감염시켰던 그 기간입니다. 예. 그 기간에 환자 발생이 굉장히 적었죠. 예. 그리고 이때 감염이 돼서 삼성 서울병원의 확진자 발생이 이제 이만큼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때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예. 평택 성모병원에 만약 계속 계셨더라면, 그러면 이 환자는 발생을 안 했겠죠. 아니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환자를 일찌감치 알고 격리가 됐다면 예. 이만한 발생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예. 즉 환자 한 명 때문에 이만큼의 발생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앞일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한 명의 그 슈퍼 스프레더라고 하는 예. 그 환자 한 명을 놓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발생 추이는 첫 번째는 이렇게 집중적인 발생은 앞으로 아마도 크게 줄어들거나 가능성이 낮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소수 발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젊은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고령에 비해서. 또 사망 확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의료진 사이에 특히 감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의료진 연령이 좀 낮죠. 간호사 의료진이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들 대다수 다 20대고요. 30대, 20대.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의사들도 또 이제 지금 30대 의사들이 많아서, 네. 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의료진들 때문에 평균 연령이 좀 많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이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노출되는 경우에 감염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예, 가능성이 이제 낮은데 의료진이 다수 감염된 게 젊은 사람이 많이 감염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요,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메르스보다 메르스 공포증이 더 큰 위험이다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메르스는 위험한 질병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두 분 의사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나 과학이나 통계는 뭔거아니요. 2013년도 마지막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결핵으로 2,46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해예요? 예, 그렇습니다.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18,809명입니다. 자, 그럼 21.4% 정도의 폐렴, 이게 뭐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이런 많은 질병들뿐 아니라 계절 독감으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보건의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은 한 2,500명 정도 매년 사망한 거로 나옵니다. 자, 그럼 과연 기존의 전염성 질환에 비해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메르스가 더 심각하고 더 파괴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진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질병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지나친 공포심은 자제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결핵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보통 이제 35,000명 내외 정도 한 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대략 1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뭐 메르스 같은 경우는 단순 비교를 한다면 하루에 십수명 단위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의미는 있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전혀 없던 게 지금 생겼다는 것이고, 새롭게 뭐 이른바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메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낙타를 매개로 해서 감염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그 확산되는 것을 잘 그 조절을 한다면 이 메르스는 좀 완전히 잡힐 가능성이 또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건당국에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약간 낙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다음 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한 건 아니죠.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제2차 진원지였던 14명 환자 삼성 서울병원 잠복기가 이미 지나가는 게 이제 엊그제 주말이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만 새로운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는 약간 약화되기는 추세긴 합니다. 예, 그건 어떻습니까?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35번 의사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서 이분이 사이토카인, 말도 메르스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쁜 물질이 들어왔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면역 물질이 생겼는데, 이 면역 물질이 도리어 정상 세포까지 공격한다. 그러면 젊고 면역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해지는
저런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까? 네, 있죠. 네. 있는데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병명은 아니고요. 네. 병명은 아니고 현상이겠네요. 예.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과거에 그 전염병 뭐 1918년도에 이제 유행했던 그 나중에 조류 독감으로 알려졌던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혹은 뭐 사스라든지 이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들이 특히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많이 사망했거든요. 예.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이제 찾다가 점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사이토카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이제 검사 방법이 좋아지면서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기전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런 그 전염병에 있어서 급속하게 염증이 진행되면서 치사율이 높은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병리 기전 중에 하나이고요. 예. 이 사람이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딱 특정하기는 뭐 아주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고. 어쨌거나 예. 몸에서 나온 면역 물질이 도리어 몸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위중해지는 원인으로서 면역 과민 반응, 그러니까 과잉 면역 반응이라고 회장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건데 이 정상패인데 사이토카인 폭풍을 이렇게까지 굉장히 힘 부분이 안 좋은 거죠 이게. 네, 이제 이게 아마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는 사진이고요. 꼭 뭐 사이토카인 폭풍 후에도 생길 수가 있고 다른 원인으로라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전형적인 폐렴이 많이 진행되어서 그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이제 전형적인 사진인데 그 까만색? 네, 검정색에 공기가 차 있으면 그렇게 검정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왼쪽 사진에 보면 이게 오른쪽 사진은 이 검정 부분이 이제 폐 공기가 있는 건데 여기는 많이 공기가 줄어들었죠. 없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폐 실질 내에 여러 가지 액체로 차 있으면 공기가 가스 교환이 안 되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도 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에크모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까? 네, 많이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토카인 말이 좀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사이토라는 건 이제 세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부 이물질 바이러스나 특히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균 이런 것들이 우리 이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면역 세포들은 그 세포 내에서 그런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죽이는 물질들이 한꺼번에 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신호를 내리는 물질들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거든요. 세포 내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단백질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적정 분비되면서 외부 바이러스에 싸우면서 몸이 이겨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너무 많은 그러한 그 물질들이 나오면서 정상세포로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케이스 보고들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케이스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립된 그런 개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논란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메르스를 삼성 서울병원에 너무 맡겼다, 믿었다. 아니다, 삼성 서울병원 최선을 다했는데 불가항력적이었다. 누가 잘못을 탓하기는 좀 힘든가요? 제가 저 오늘 사실은 조금 전에 SNS에 삼성 서울병원이 의혹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는데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폐쇄를 했더라고요, 일부를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방역은 국가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성 서울병원은 그 국가가 해야 될 방역의 몫을 삼성 서울병원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양을 했죠. 그래서 열외 지역이 되었는데 물론 그 중에 은폐와 축소 의혹도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것을 정부가 원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요구를 했는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면 당신들이 하세요.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그 와중에 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이 방역과 의료 체계의 환경의 그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뭐 좀 대형 병원이고 하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에 좀 위임이라 그럴까요? 그럼? 이 부분도 좀 정확히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지금 뭐 한참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과연 삼성 서울병원에 이 전권을 맡긴 게 맞느냐 틀리냐
어쨌든 이 전권을 맡긴 건 사실이 아니라고 나오고 다만 그렇겠죠. 재량을 어느 정도 맡겼냐 여기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한 가지 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삼성병원이 이런 재량권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활용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익이 충돌할 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법철학적인 면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 병원의 이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공공의 복지가 우선이냐 이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 가운데 아마도 병원의 이익을 조금 더 우선시한 게 아니냐. 둘 다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뭐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은 이 부분만큼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뭐 어차피 뭐 이 응급실이라는 게 병이라는 게 항상 돌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면 폐쇄 조치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삼성병원이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이게 아마 전번에 나온 그 감염내과 과장이었죠. 국회에서 했던 병원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는 이 얘기. 아마 이 얘기에 함축적으로 이 삼성병원의 일종의 방만하고 교만한 모습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뭐 이 병원에 최선을 다했을 텐데 병원의 병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37번 환자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137번 환자로 인한 추가 발생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또 다른 상황이 모두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민관합동 TF 즉각 대응팀과 상의를 해서 진료 재개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데 137번 환자를 이송하고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감염이 돼서 그분이 감염된 상태에서 뭐 8일, 9일씩 일했다. 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 일하는 기간 동안에 새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감염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다. 네, 다만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분이 환자 이송을 돕는 분인데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증세가 있을 때 무려 9일 동안이나 환자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환자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4번 환자의 경우에는 2박 3일 동안 응급실에 머무르면서 그분이 체구도 크신 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바이러스를 내뿜는 기침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리고 삼성의료원의 의료진과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의료진이 바라보기만 해도 그 당시에 바이러스를 정말 내뿜고 있구나 뒤돌아보니 그런 정도로 이제 기침을 하셨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 이송을 책임진 분이기 때문에 물론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타인에게 환자분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본 것이고요. 그러나 이분이 계속 기침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내뿜으면서 환자 이송을 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14번 환자 같은 그런 대량 감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러나 단 몇 분이라도 감염을 일으키고 또 그분이 또 다른 전파자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나오는 보면 이 137번 환자, 143번 환자 이 두 분 다 메르스에 걸렸는데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일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 접촉했다는 건데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4번 환자처럼 2박 3일 내내 기침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내뿜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감염이 되더라도 아주 심각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대량 감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감염자 중에서 새로운 감염자 중에서 또 이제 여러 명을 감염시키는 또 다른 전파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 업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방된 공간에 많이 이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43번 환자는 또 다른 전파의 위험성이 137번보다 훨씬 떨어지고 반대로 137번은 본인이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환자 이송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저 부분을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한 게요. 2일부터 증상이 발현이 됐으면 사실 그 뒤로 한 2, 3일 정도 후부터 굉장히 우리 전국적으로도 이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2일부터 증세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증상이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9일 동안 그렇게 많이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 일을 했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르스 환자 확진자보다도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병에 걸려서 환자들입니다. 입원해 있는 분들. 폐암 환자도 계시고요. 뭐 수술도 해야 되는데 수술도 못하고 과도하게 병원 폐쇄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환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환자들이.
예, 기존 입원 환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지금 병원 폐쇄하는 것이 혹시 과잉한 건 아닙니까? 저는 부분 폐쇄 결정은 잘했다고 봅니다. 부분 폐쇄 잘했다. 네,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외래 감염 의심 환자도 있고 그 지금 역학 조사가 충분히 완료되지 않아서 예. 완전히 안전하다. 삼성 서울병원의 외래가 안전하지 않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금 환자 이송 요원의 추가 발견이나 이런 부분 예. 때문에 부분 폐쇄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전면 폐쇄를 해서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까지 다른 병원으로 다 이송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입원 환자들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다른데 옮기면 받아줄 때가 있어요? 안 받아주지? 안 받아주는 이유가 불안장 때문에 병원 자체가 폐쇄해야 되는데. 저도 삼성의료원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도 받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아프셔서 이거 예약을 잡았는데 불안해서 가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무섭죠. 병원이 폐쇄돼서 기존에 있는 환자들도 괴롭고 예약한 환자들은 무서워서 못 가고 폐쇄돼서 못 가고. 네,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이 부분 폐쇄 조치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여론 이전에 과학적으로 그런 조치가 따른 거라고 보고요. 다만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는 지금 심리.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그 동대문 쪽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평소에 중국인 관광객을 5명에서 10명 정도까지 라이딩을 해주는데 예. 지난 2주 동안 한 명도 태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동대문 상가 앞에 중국 관광버스가 한 20여 대 세워져 있던 게 지금 단 한 대도 없다. 만일 8월 말까지 잠재워지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적인 손실이 한 20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위험한 메르스보다 훨씬 더 부풀려져 있는 면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제가 이 이송 요원 예를 들어보면요. 환자 이송 요원에게 병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 감염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과연 지역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병원 내에서 기존의 공식대로 감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표현도 조금 정제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지금 병원에 강남의 다른 병원장님들은 메르스 발생 환자가 있었던 병원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확신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작정 환자를 받을 수는 없다. 이것이 정말 이기주의인 건지 아니면 당연한 건지 의료인의 의료인의 양심입니까? 어떻게 봐요? 정부의 책임이죠. 지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료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저 말로는 부족합니까? 그러니 저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병원을 내서 온 환자를 진료 거부하면 처벌을 받고 또 그 환자를 진료했다가 만약에 그 환자가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로 나오거나 아니면 경유가 되거나 그러면 또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병원들은 이제 득실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정부는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뭐 그때 발표하는 것 같아요. 별 계획성 없이. 지금 뭐 경희병원 중에 지금 아마 일부 폐쇄가 된 병원이 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벌써 동네 입원 환자 중에 경희병원으로 그 병원은 그런데 지금 경유한 것으로 알려진 동네 의원들은 지금 14일간 폐쇄 조치 지금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 지금 그것도 전부 다 이 위험도를 분석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나 의료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인력이 달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판단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렇게 혼란스럽게 하니까 지금 뭐 계속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국가 위기 사태를 지금 민간 의료기관에게 지금 전부 다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 국내 의료기관 중에 지금 94%가 민간 의료기관이고 공공의료기관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이 당연히 맡아야죠.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이 1차적으로 이 짐들을 맡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을 사설 의료기관들이 맡아야 되는데 지금 공공의료기관들은 지금 여전히 민간 환자를 민간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진료하고 있는 도중에 또 일부 보건소들은 이 환자 안 보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환자 여전히 일부 보건소에서 기피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계속 지금 일반 병원들에게 공적인 영역에서는 메르스 환자를 기피하면서 민간 영역에 다 맡겨놓고 민간 영역에서 의사의 양심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을 해줘야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냥 무조건 그 환자를 받아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환자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즉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한 대학병원 원장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받으라는 건 무리수다.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있거나 환자에 대한 뭐 증상에 대한 얘기도 없이 그냥 받아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른바 자신의 병원은 청정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가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삼성병원 들렸던 환자들을 그렇게 봐줄 수 있는 병원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의사시니까 의사의 양심을 어디까지 의사의 양심이 호소해야 되는지 중증 환자, 수술 앞둔 중증 환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안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매스컴에서 떠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하는 거 그렇잖아요. 사람이 암이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주를 밀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해달라고 우겼어요. 왜냐면은 오늘이 결과 보는 날이거든요. 결과 보고 항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여기서 폐쇄를 해버리니까 내가 답답하잖아요. 직접 전화해갖고 저 해달라고. 저건 어떻습니까? 저거는 당연히 암술 맞습니다. 그 일부 폐쇄고요. 지금 모든 그 진료를 지금 거부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라든가 지금 현재 그 치료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좀 치료를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준들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단순한 어떤 정부 비판뿐 아니라요. 정부의 어떤 부실한 대응은 사실 뭐 계속 비판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전 3차원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복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백서 나왔습니다. 이 신종플루 때문에 74만 명이나 감염이 됐는데 이 726페이지짜리 백서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지금 나온 대책들 다 넣었습니다. 근데 왜 5년, 6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참사가 터졌을 때 이 안전 관련 법률들을 국회에서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하게 되는 데는 최고 관리 감독 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이런 입법적인 조치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을 사실상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건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단순히 이게 2차원적으로 비판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권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우각성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까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부 영역에서는 공공영역이 너무 작고 공공영역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도 않는 보건소도 있는데 민간에 다 맡긴다. 뭐 그런 얘기를 들리는데. 네, 지금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지휘를 안 받습니다. 네, 안전행정부의 지휘를 받고 지자체 소속이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또 선거를 위해서 또 이 보건소를 또 활용해서 선심행정에 이제 홍보수단을 쓰고 있고. 그러니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고된 문제인 것이죠. 예고된 문제다. 저희가 근데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나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제지가 안 되는 환자들, 나 마스크 벗어버릴 거야? 이런 경우는 법으로 제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돌발적인 돌출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면 더 강하게 법으로 막아야 됩니까? WHO에서도 지적을 한 게 왜 이번에 메르스가 한국에서 많이 번져갔는가? 한국의 어떤 병원 쇼핑이라든가 의료 관행 문제, 우리들의 어떤 선진화되지 못한 그런 체질적인 모습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100%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시민의식이 성장해야 이런 부분들도 막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발 이런 사건 계기로 국민들 전체가 서로 좀 지적해주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동안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